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제가 얼굴로는 인사를 처음 드리는데요, 제 소개는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WWDC 2022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있었던 발표인데, WWDC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M2 맥북 에어와 13인치 프로 모델 출시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기기인 M2 맥북 에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자, M1 맥북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이다, 이게 정말 오랜만에 혁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충격적인 제품이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맥북스럽지 않았던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맥은 늘 비싸다라는 고정관념을 흔들어버린 제품인데 성능 또한 엄청났습니다. 애플이 최적화에 성공해서 만들어낸 M1 칩셋은 엄청난 반응 속도와 이상하리만큼 없었던 발열이 성능의 가장 큰 혁신 포인트였는데요. 전력 효율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열이 없고, 발열이 없다 보니 팬이 돌아갈 일이 없었고, 팬이 돌지 않으니 조용한 팬리스 제품 설계가 가능해진 결정체가 바로 맥북 에어였습니다. 거기에 전성비가 뛰어나다 보니 배터리 타임이 무려 18시간을 기록하면서 노트북 시장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M2를 살펴보면 이때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은 전작 대비 18% 빠른 CPU, 35% 빠른 GPU, 40% 빠른 뉴럴 엔진, 50% 확장된 메모리 대역폭, 수치로 성능 향상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사실 M1 프로, 맥스, 울트라 제품군의 발표와 출시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입이 벌어지는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맥북 에어에 대한 기대치는 어떤 성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격적인 가성비 제품이라는 기대가 컸는데요. 이미 고성능 맥북은 출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의 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번 발표를 보고 존버하던 많은 분들은 차라리 M1 맥북 에어 할인 제품이나 중고 제품으로 눈을 돌리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 또한 이런 결정이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M2 맥북 에어는 살 필요가 없는 제품일까요? 아마도 출시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기존 외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물을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프로 라인업과 비슷한 생김새에 무게를 확 줄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4가지 색상 중에 저는 미드나잇이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그니처 컬러이기도 하고요. 자, 외형을 더 살펴보면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하고 썬더볼트 포트가 2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에어와 프로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충전 포트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은근히 사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데요. 노트북 특성상 이동이 잦은데 충전선의 접근성이 오른쪽이 가까울지 왼쪽이 가까울지 이게 반반 싸움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경우 이게 참 미묘하게 불편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전작 대비 25% 향상된 500니트 밝기를 가지고 있으며, 전면 카메라는 1080p,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는데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고, 사진상 보면 14인치 맥북 프로와 동일한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에어와 달리 13인치 프로 모델의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알던 제품에 정말 딱 M1 대신 M2 칩셋만 바꿔 달고 나오는 제품입니다.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저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아이폰 SE 시리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폼팩터를 그대로 재활용하고 거기에다 칩만 바꿔서 내는 제품 말이죠. 보통 차세대 모델이 등장을 하면 단종 수순으로 가는 게 애플의 어떤 판매 전략인데, 이번에 M1 맥북 에어는 M2 모델의 출시와 상관없이 판매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애플 내에서도 M1 맥북 에어를 가성비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M1 맥북 에어를 그대로 두고 M1 프로와 M1 사이에 M2 맥북 에어를 배치시키면서 다양한 라인업을 유지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제품 라인업이 사실은 구매자에게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 또한 다양해서 옵션을 추가를 하다 보면 상위 라인업 깡통 모델을 상회하는 견적서를 받게 되는데요. 마치 아반떼를 구매하러 갔다가 제네시스 프로까지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맥북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도록 하고요. OS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S입니다. 락스크린 변화를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애플워치 페이스를 바꾸듯이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고, 알림 관리는 라이브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애플뮤직, 아트보기, 카카오택시 어플 등과의 연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 모드별 카테고리를 통한 잠금 화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 설정을 해봐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잠금 화면부터 연동을 시켜서 사파리, 메시지, 캘린더 등 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태그를 달아두고 선택하는 태그만 소팅을 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모드 전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일할 때 필요한 정보들과 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꽤 쓸만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 앱에서는 보낸 직후에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그 밖에 라이브 텍스트 기능에서 한글도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고, 사진 속 객체를 길게 클릭을 하면 인식을 하고 밖으로 빼와서 다른 어플에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쉽게 눕기를 딴다고 표현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애플페이와 지도, 스포츠 앱에 대한 부분은 한국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대부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족 사진 공유 폴더를 통해 원하는 사진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미리 보는 애플카인가 싶을 만큼 눈길을 사로잡았던 카플레이 기능입니다. 물론 현대 기아와 코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플레이 기능을 쓸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는 현기차를 저희가 살 때도 옵션에서 애플 카플레이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공간 음향의 개인화 프로파일 생성, 빠른 메모, 미모티콘 사용자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다음은 애플워치의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할 때 애플워치가 은근 거슬려서 오히려 저는 일상생활 중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의 대부분은 건강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먹는 약의 관리, 러닝 시의 페이스 조절 등 조련의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특히 수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생겨도 현실적으로 워치를 차고 잠을 잔다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배터리 문제도 있어요. 차고 자고 일어나면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충전이 풀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태의 워치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타임의 개선 없이는 좋은 기능의 추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맥 OS입니다. 벤츄라라는 네이밍이 붙은 이번 버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쉐어드, 즉 공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편리하게 작업을 공유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OS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패스키라는 기능이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지문 아이디를 기반으로 키를 생성하고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연동되는 기능은 꽤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비번을 여러 사이트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뚫려도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다양한 비번을 사용하자니 모두 또 기억해서 적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내 얼굴을 기반으로, 내 지문을 기반으로 만든 키를 사용한다고 하니 뭔가 합리적으로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피싱이 불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번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추후 아이클라우드를 연동해서 애플 기기가 아닌 장비에서도 패스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고 하니 대중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GPU 성능,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게이밍도 좀 어렵다, 그리고 GPU는 M1이 좀 취약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갖게 됐는데요. 자, 이런 게이밍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향상일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도 메탈 FX 업스케일링을 통해 렌더링 성능 향상으로 자연스러운 움직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오 하자드 빌리지는 맥용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속는셈 치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속성에 대한 기능도 강화가 있었는데요. 아이폰에서 연결한 페이스타임을 맥북으로 이어서 통화가 가능하고, 아이폰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연동시키는 컨티뉴이티 카메라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자, 이 기능은 잘 활용한다면 다양한 응용 동작이 가능해 보여서 은근 기대가 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스팟라이트 검색 기능은 이미지 속 텍스트 검색도 가능하고 웹에서 가져온 검색 결과도 표시해주는 등 광범위하고 디테일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아이패드 OS입니다. 프로 모드에서만 지원되는 색상 레퍼런스 모드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스테이지 매니저를 통해서 윈도우 리사이징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 스플릿 뷰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인데요. 최대 8개의 앱을 화면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 활용은 미러링이 아니라 이제 확장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아이패드 OS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이패드 OS에도 지금 이제 M1이 들어갔고 맥북이랑 같은 칩셋이 들어간 만큼 서로의 어떤 연동성, 그리고 서로의 경계선이 조금 더 모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경계선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새라 조금
아쉽고 자유도가 생긴 듯도 하지만 아직도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답답함이 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애플 입장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라인업 가이드가 필요하겠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있을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시와 그 밖에 기대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의 새 모델 등 애플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베타 버전도 한번 올려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또 생긴다면 카메라를 켜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